당신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할 과학적 이유들. 당신이 돈을 부정적으로 보는 핵심 신념을 지닌 채 자랐다면 돈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쉽게 결론 지을 것이다. 나도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탐욕이 건강하지 못한 태도라고 굳게 믿지만 충고하건대 가난을 미화하지는 말라. 핵심 신념 탓에 돈이 곧 탐욕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탐욕은 우리가 품는 마음가짐일 뿐이다. 돈이 이미 존재하는 탐욕을 훤히 드러내기는 해도 있지도 않던 탐욕을 난데없이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혹시 돈 때문에 탐욕스러워지거나 타락할까봐 두려운가? 그렇다면 돈을 마다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재무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채 살아갈 때 몸과 마음에 산더미처럼 큰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탐욕을 피하기 위해 돈을 마다하고 싶다면 유혹을 밀어내라고 권하겠다. 그런 전략을 쓰는 까닭은 돈이 타락한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믿어 그런 돈이 자신을 더럽힐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무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현실은 돈이 타락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주는 상황보다 훨씬 암울하다. 가난이 불러오는 것들. 재무살림이 탄탄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여러 방면에서 상한다. 돈이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이 쪼들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아슬아슬해지고 오염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러면서도 몸에 좋은 음식은 더 적게 먹는다. 저소득층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몸과 마음에만 그치지 않는다. 부정적 고정관념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압력이 예언처럼 그대로 맞아떨어져 학교와 직장에서 성과를 떨어뜨리기까지 한다. 스트레스. 돈이 넉넉치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에 놀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런 스트레스가 사람의 건강과 행동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안다면 다들 놀랄 것이다. 미국 심리학회는 2007년부터 해마다 미국인의 스트레스 원인과 정도를 전국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미국인의 스트레스, 건강을 대가로 치르다에 싣는다. 2015년에 학회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늘 돈과 재무 상태였다라고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래 표현에 주목하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정확히 말해 미국 심리학회 보고에 따르면 미국인 64%가 돈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중대한 원인이라고 답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62%가 돈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고 답했다. 4명 가운데 1명 남짓이 거의 늘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주위를 둘러보라. 주변 사람 가운데 절반 넘는 이들이 돈 걱정에 짓눌려 잠을 못 이룬다. 물론 솔직히 털어놓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은 돈에 마음 깊숙이까지 짓눌린다. 앞에서 한번 말했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말한다. 돈에 짓눌린다는 것은 생존에 짓눌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돈에 짓눌리느라 건강을 대가로 치른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나타나는 결과는 대단히 충격적이다.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은 불안, 우울증, 심장병, 소화기계 문제, 수면장애, 체중 증가, 기억력과 집중력 같은 두뇌 기능 저하를 겪을 위험이 있다. 스트레스는 조용한 살인자이고
이런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돈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돈 문제는 스트레스만 낳는 게 아니다. 더 나쁘게는 스트레스로 문제가 생긴 몸과 마음을 치료하려고 병원에 가는 일까지 가로막는다. 미국인 8명 중 1명 남짓이 병원 치료가 필요한데도 치료비 탓에 병원에 가지 않는다. 치료를 건널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도 비슷한 비율로 나온다. 여기에다 저소득층은 병원에 간다 해도 제공받는 치료의 질이 다른 계층에 비해 낮기 일수라는 사실까지 더하면 전체 상황은 훨씬 더 암울해 보인다. 치료의 질이 낮다는 것은 질 낮은 의료 서비스에 저소득층이 부유층보다 사실상 더 많은 치료비를 낸다는 뜻이다. 여윳돈이 거의 없는 사람이 병원비를 내려고 빚을 내거나 신용거래를 하면 가산금리 때문에 돈을 더 내느라 경제적 어려움이 늘고 따라서 악순환이 이어진다. 돈 가뭄에 시달릴 때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스트레스만이 아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형편없는 거주지를 떠나지 못한 채 스스로 일어서지도 상황을 개선하지도 못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주한 진실은 이렇다. 경제 사다리를 올라가고 싶다면 숱한 고비를 겪어야 하는 곳이 심지어 미국에도 수두룩하다. 이를테면 저소득층 동네는 흔히 오염이 심한 산업지역 가까이 있어서 천식과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발병률이 높다. 가난한 동네일수록 패스트푸드 음식점은 더 많고 식료품점과 복지시설은 더 적으므로 비만율이 올라가는데 한몫을 한다. 돈 문제가 건강 문제를 낳고 다시 돈 문제를 낳는 악순환은 돈이 관련된 사회 요인이 어떻게 가난의 올가미 현상의 원인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우울증. 돈에 쪼들려 살면 육체에 미치는 영향 말고도 감정과 두뇌가 희생을 치른다. 이렇게 되면 악순환의 고리가 하나 더 생길 수 있다.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와 실업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해서 우울장애가 있는 사람은 재무관리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리처드 즈볼린스키는 이런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만사가 다 귀찮고 절망스러운 기분에 빠졌는데 청구서를 못하러 갔겠는가. 그러다 신용 문제가 생기고 수도, 전기, 가스가 끊기고 집에서 쫓겨나고 일자리를 잃고 벌금을 물고 심지어 교도소에 가기도 한다. 돈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은 다시 돈 문제를 키운다. 또 다른 악순환이다. 인간관계의 위기. 뻔하지만 중요한 또 다른 연구 결과는 돈에 짓눌릴 때 인간관계가 어려움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캔자스 주립대학교 소냐 브리트 박사에 따르면 사실 돈 때문에 벌이는 말다툼이야말로 이혼을 가장 잘 알려주는 징후다. 브리트 박사는 부부가 돈 때문에 다툴 때는 다른 일로 다툴 때보다 말이 길어지고 격렬해지고 거칠어지기 쉽다고 말한다. 돈을 두고 싸울 때 우리는 고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혼 사유로 돈의 순위를 조금 낮게 꼽는 연구도 덜어 있지만 가로 열고 예컨대 이혼 전문 금융분석가 협회가 내놓은 조사에서는 돈이 3순위였다. 가로 닫고 역사를 살펴볼 때 결혼 생활에 불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돈이었다. 이 사실에도 누구 하나 놀라지 않겠지만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를 핥힐 수 있다는 뜻이므로 되새겨 봄직하다. 다른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가난하게 자라는 것이 사는 내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다. 스웨덴 성인을 무려 200만 명 가까이 조사한 유명한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의 소득과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어릴 때 가장이 육체 노동자였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기대 수명이 부모가 고소득 고위직이었던 가정에서 자란 사람보다 짧았다. 한국인과 영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잇따른 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이는 제 아무리 고소득자일지라도 부모가 육체 노동자였던 아이들은 부모가 고소득자였던 아이들보다 병치레를 하거나 일찍 죽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온갖 물음이 떠오르지만 가장 큰 물음은 이것이다. 왜 그럴까? 어떤 연구자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중요한 성장기 시점에 소음공해, 납성분, 페인트, 담배 연기에 더 자주 노출된다는 사실을 이유로 꼽는다. 이 요인들은 모두 질병이나 발육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한편 다른 학자들은 가난하게 자란 아이들이 건강한 정서 발달과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요소를 꾸준히 접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라고 주장한다. 저소득층 부모는 줄어든 자존감, 우울증, 무력감, 상황 대처 능력 부재에 무너질 때가 많다. 부모가 양육에 소홀하고 비관적으로 반응하고 아이들의 욕구에 전반적으로 귀 기울이지 못하는 환경에서 이런 기분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메리 키건 에이먼과 레이첼 M 줄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정서 문제를 파헤친 조사를 보면 가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클수록 엄마가 우울증을 앓을 가능성이 크고 우울한 엄마일수록 손찌검을 더 많이 했다. 게다가 아이들도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연구에 따르면 가난은 청소년 우울증을 알리는 중요한 요인이다. 에릭 젠슨, 가로 열고 가난에 유념하여 가르쳐라, 가로 닫고. 젠슨 박사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어떤 상황일지를 매우 암담한 그림으로 그린다. 돈에 짓눌리는 것은 분명 어느 정도는 엄청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죄다 오염된 동네에 살지도 않고 인간관계가 삐걱거리는 일이 잦지도 않다. 그렇다면 그리 풍요롭지는 않지만 다른 면에서는 가족관계가 든든하고 이렇다 할 정서결함이나 인지결손이 없는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떨까? 이때에도 돈이 넉넉치 않은 것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될까? 고정관념의 위협. 사람들에게 지적인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조사를 여러 나라에서 많은 연구자가 실시했다. 조사 과제가 지능검사라고 설명했을 때는 저소득층에서 자란 사람들이 부유층에서 자란 사람들보다 수행력이 떨어졌다. 이와 달리 똑같은 과제를 지능과 관련 없다고 설명했을 때는 저소득층 출신과 부유층 출신 참가자 사이에 수행력 차이가 없었다. 왜 과제를 설명한 방식에 따라 저소득층 출신 사람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정도가 바뀌었을까? 조사를 수행한 연구자들은 이 성과 차이가 사회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고정관념의 위협과 관련이 있다고 여긴다. 부정적 고정관념 때문에 남이 나를 평가할까 두렵다면 그것이 고정관념의 위협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낙인이 찍힌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집단이 소수인종이든 경제계층이든 성별이든 성적 지향이든 또는 다른 무엇이든 누구나 고정관념의 위협에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여성은 남성만큼 수학에 뛰어나지 못하다는 통념을 보자. 어려운 수학시험에 앞서 여성에게
이 고정관념을 알리면 남성보다 점수가 실제로 낮을 뿐 아니라 이런 성 고정관념을 듣지 않은 여성보다도 점수가 낮게 나온다. 지능, 적성, 학업 성취도 등을 평가하는 표준화 검사에서 흑인이 백인만큼 뛰어나지 못하다는 통념도 마찬가지다. 검사에 앞서 인종을 강조했을 때는 고정관념이 힘을 발휘하지만 인종을 언급하지 않았을 때는 흑인의 점수가 백인과 같거나 더 나은 경향을 보인다. 고정관념의 이업이 미치는 영향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연구자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경력 검사를 받을 때, 여성이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때, 동성애자 남성이 아이를 돌볼 때에도 고정관념의 영향을 측정했다. 이 모든 사례에서 사람들에게 부정적 편견을 알리면 수행 능력이 떨어졌다. 그 중에서도 나는 여성이 가상 운전 시험을 치르는 검사에 마음이 끌렸다. 연구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여성 운전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참가자에게 알릴 때 가상 보행자를 차로 칠 확률이 유의미하게 커졌다. 고정관념의 이업이 저소득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토록 큰 문제일까? 어쨌든 영화와 동화에서 가난한 사람을 칭송하는 일이 흔하니 어쩌면 실제로는 낙인이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 진짜 그럴까? 사회심리학자가 밝혀낸 바로는 안타깝게도 전반적으로 보아 모든 소득계층이 가난한 사람에게 부정적 편견을 품는다. 엘러겐이 대학교 심리학과의 조교수인 라이언 피커링 박사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주목하여 여러 해 동안 이런 사회적 편견을 연구해왔다. 저소득층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을 연구한 보고서에서 피커링 박사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연구자들이 증명한 바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못 배웠다, 게으르다, 못되었다, 멍청하다, 부도덕하다, 난폭하다는 꼬리표가 달린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 학생들은 하층 여성이 상층 여성보다 지저분하고 적대적이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논리가 없고 충동적이고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무책임하고 사려 깊지 못하고 미신에 빠지기 쉽다고 평가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나 겨우 가난을 면한 사람들은 문화적 고정관념 탓에 그릇된 인물로 대표되기 일쑤다. 백인 쓰레기라는 고정관념도 그중 하나다. 미국에서 백인 쓰레기라는 고정관념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백인을 멍청하고 거칠고 난폭하고 지저분하고 성생활이 방탕하다고 본다. 2013년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백인 쓰레기 고정관념은 인간 이하화 효과라는 특징도 불러온다. 즉, 백인 하층민을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 인간이라기보다 짐승에 가까운 존재로 여긴다. 게다가 상류층은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것은 그 사람 탓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굽히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가난한 사람을 향한 이런 부정적 태도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커졌다. 고정관념의 이업이 지능을 바닥낸다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고정관념에 시달리지 않는 동료만큼 성과를 내려면 머리를 더 많이 쓰고 마음을 더 굳건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여 결국 스스로 만성 스트레스를 불러들이기도 한다. 2013년에 발표된 매우 흥미로운 조사에서 연구자들이 알아낸 바로는 스스로 저소득층으로 여기는 동시에 가난한 사람을 안 좋게 보는 편견이 있는 사람은 몸에 염증이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 물질이 많아서 건강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았다.
달리 말해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랐고 가난한 사람을 안 좋게 보는 편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고정관념의 위협에 스스로 굴복할 것이고 그런 자기평가나 두려움이 건강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야 할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이다. 한편 평가받을 위협을 느낄 때 오히려 편견이 틀렸음을 증명하고자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다. 수학시험에 대한 성고정관념을 살펴본 조사에서 연구자들은 남성과 여성이 섞인 집단에서 여성이 수학을 못한다는 고정관념이 검사를 받는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고 물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검사를 받는 여성이 고정관념이 틀렸음을 증명하고자 더 노력하여 남성을 누르리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결과로 나타났듯이 낙인이 틀렸음을 증명하려 애쓰는 일이야말로 평가받을 위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이유일 것이다. 고정관념의 위협이 왜 그토록 한결같이 성과를 떨어뜨리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조사에 참여한 연구자 대다수는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려 애쓰느라 불안이 커지고 신경이 곤두서는 바람에 귀중한 인지자원을 다 써버려 결국 낮은 성과로 이어진다고 본다. 달리 말해 우리는 편견이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애쓰느라 지적 능력을 대부분 써버린다. 혹시 어려운 시험을 치를 때 제 시간에 시험을 마치지 못할까 걱정하며 시계를 쳐다보느라 정작 시험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낸 적은 없는가? 고정관념의 위협에 시달릴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평가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뇌의 귀중한 힘을 헛된 곳에 쏟고 그래서 편견이 곧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예언이 된다. 방어기제. 고정관념의 위협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는 이 밖에도 더 있다. 예를 들어 어려운 과정에서 성과가 낮을 때 우리가 흔히 자신의 나약함 탓에 실패했다며 스스로 비난한다. 성과가 떨어진 진짜 원인을 고정관념의 위협이 일으킨 불안에서 찾지 않고 실패를 제 탓으로 돌린다. 가로 열고 이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흔하다. 가로 닫고 평가를 두려워한 탓에 지적 능력을 바닥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이 무능하다고 어림짐작한다면 자신감과 자존감을 스스로 눈에 띄게 무너뜨릴 것이다. 성공하지 못하도록 제 앞길을 가로막는 다른 경우는 핑계대기다. 사람들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를 해보기도 전에 그럴싸한 구실을 찾아낸다. 이를테면 불경기라서 또는 회계부서 직원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연봉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되낸다. 그러면 연봉이 오르지 않더라도 그리 마음 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핑계대기 말고도 과제 깎아내리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과제 깎아내리기란 실패가 너무 쓰라리지 않도록 시작도 하기 전에 과제를 흠집내는 것이다. 이를테면 어쨌든 대학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 되낸다. 이때 우리는 자신을 강하게 내세우지도 지원서에 온 힘을 기울이지도 못한다. 평가를 두려워하다 평가가 현실이 되었듯이 마찬가지로 실패를 두려워할 때 실패에 이를 수 있다. 실패나 평가에 맞서 더 극단적으로 방어기제를 쓰는 경우는 고정관념의 위협에 시달리는 사회 집단과 거리를 두거나 아예 연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다. 평가받는 집단에 속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어 평가를 벗어나려 한다. 이런 책략이 실패나 거부의 고통을 줄일지는 몰라도
인간관계와 감정에는 끔찍한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이 모든 책략은 진짜 문제, 즉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려 애쓰느라 우리가 자원을 스스로 바닥낸다는 사실을 덮어버린다. 고정관념의 이업이 끼치는 악영향은 또 있다. 편견 때문에 부정적 시선을 받을까 두려운 사람들은 대개 평가를 받을 것 같은 상황이나 환경을 아예 피하게 마련이다. 이는 평가를 두려워해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지만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 출신은 학교, 직장, 사회 환경에서 모두 평가받는다고 느낄 테니 이들이 그야말로 온갖 상황을 꺼린다는 뜻이다. 동학버스에 올라타던 소년을 기억하는가? 그 아이는 고정관념의 이업 때문에 학교 친구들에게 집으로 놀러 오라고 초대하지 못했다. 그러니 초등학교 때 고정관념의 위협에 따돌림을 걱정하느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우정과 기회, 즐거움을 놓쳤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평가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인맥을 쌓지도 승진을 위해 과감히 나서지도 대학이나 꿈꾸던 일자리에 지원하지도 못할 것이다. 멀리 보면 이 모든 현상이 재무 상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공연히 장피주기. 어떤 사람이 사회 경제적 사다리를 올라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분명 가족과 친구가 지지해 줄 것 같다. 그러나 늘 그렇지는 않다. 저소득층 지역 출신인 사람은 부유층에게 평가받는 데 더해 같은 저소득층에게서 그대로 저소득층에 머물라는 압박도 강하게 받는다. 패밀리 웰스 상담소를 운영하는 제임스 그런먼 박사가 부자를 향한 적대적인 시기심이라 부르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있다. 때로 이런 적개심은 자기네보다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을 집단에서 배척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 머니 스크립트의 공동저자인 테드 클론츠는 2009년에 사이콜로지 투데이닷컴에 실은 파급력 있는 기고문에서 집안 사람들이 부자인 삼촌을 비난하는 집안에서 자란 경험을 털어놓았다. 돈을 바라보는 핵심 신념 때문에 집안 사람들은 무턱대고 삼촌이 남을 착취해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삼촌처럼 성공하면 집안에서 내쳐지리라는 메시지였다. 이런 일은 클론트 박사만 겪은 게 아니다. 우리 상당수가 부자를 손가락질하고 창피주는 사회 환경에 발을 담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은 사회적 자살에 가깝다. 이런 사회적 압력이 있을 때 우리는 대개 경제적 안정을 얻되 외로울지 아니면 가난에 허우적대되 적어도 친구들과 어울릴지 선택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피커링 박사가 말씨 바꾸기라 묘사한 것이 있다. 말씨 바꾸기란 상황에 따라 말투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내가 만난 어떤 사람은 대학에 가려고 집을 떠난 뒤 가족들에게 놀림감이 되지 않으려고 말투를 바꿔야 했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다. 집에 갈 때면 메인주 억양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말투를 지적받았어요. 한 번은 누이가 형한테 이렇게 묻더군요. 쟤는 왜 우리랑 다르게 말하지? 그 말을 듣고서야 알아챘어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소수 인종 대학생도 마찬가지여서 학교에서는 백인처럼 말하고 집에서는 흑인 영어나 스페인식 영어를 쓴다. 말씨 바꾸기는 사회적 압력에 대응하는 한 방식이지만 경제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얼마만한 대가를 감수해야 하는지에 실마리를 던진다. 분명 소득이 낮은 사람은
여러 고비를 맞는다. 앞에서 보았다시피 돈에 쪼들리는 탓에 스트레스가 늘고 건강이 위협받고 인간관계가 마비되고 학업이나 경력 관리에 중요한 과제에서 성과가 떨어지기도 한다. 저소득층이라 해서 꼭 삶이 덜 행복하다거나 덜 만족스럽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재원이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이 부유해지고 싶을 때는 심리적으로 고비를 맞게 마련이다. 여기에 더해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사다리를 오르는 내내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운 시험대와 마주할 것이다. 돈이 부족한 상태를 벗어나는 법. 먼저 당신이 부자든 가난하든 중간쯤이든 다음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라. 돈 때문에 내가 꺼리거나 두려워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내가 속한 사회계층, 경제계층, 성별, 인종 때문에 안 좋은 평가를 받을까 걱정한 적이 있는가? 그런 걱정이 내 관점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고질적인 돈 걱정에 내가 조금이라도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병원 치료를 적절히 받고 있는가? 아니면 치료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으려 하는가? 돈 벌기에 몰두할 경우 친구를 잃거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가받을까 두려운가? 재무 상태를 관리하라. 돈에 쪼들릴 때 당신 삶에 나타나는 악영향을 줄이고 싶다면 증상을 관리하거나 가로 열고 이를테면 스트레스 해소법을 써서 가로 닫고 원인을 제거하여 가로 열고 이를테면 당신이 갖고 있는 재원을 이용해 경제적으로 더 안정을 이루어 가로 닫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는 두 가지 방법을 섞어 써보기를 권한다. 3부에 제시한 돈관리법은 당신이 활용할 재원을 만드는 법, 당신의 욕구를 더 많이 충족하는 법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재무 상태가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재무 환경을 더 탄탄히 다지는 사이에 고정관념의 위협이 미치는 악영향과 마음이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다. 마음을 가라앉혀라. 삶에 태풍이 몰아칠 때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을 무료로 알려주는 곳이 셀 수 없이 많으니 여기에서 스트레스 해소법을 제시할 필요는 없겠다. 숨쉬기 운동, 명상, 영적 훈련, 운동, 건강식, 대화요법, 약물이 모두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 있는 수단이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눈여겨보고 해결책을 찾는데 시간을 쏟는 것이 가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돈에서 밝은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법, 어두운 감정을 덜 느끼는 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때 인간관계의 질이 높아지고 갈등도 줄어들 것이다. 가치관을 확인하라. 고정관념의 위협을 줄이고 싶을 때 가치관을 확인해 보아도 좋다. 과학적으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핵심 가치관을 적어 놓을 때 고정관념의 위협이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줄어든다. 그저 몇 분만 시간을 내요. 바로 지금도 좋다. 당신이 정말로 마음을 쓰고 가치를 두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적어보라. 이를테면 나는 정직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나 내게 가장 큰 가치관은 배려와 연민이다 같은 말을 적어보라. 연구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가치를 이런 식으로 떠올릴 때 행동에 오랫동안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난다. 다음에 평가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그런 문장을 두세 가지 끄집어내어 자신에게 들려주라.
소득 중심에서 자산 중심으로 전환하라. 급료를 예로 들어보자.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고용주가 있다면 당신은 그 소득이 회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재무살림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마음가짐을 취하기 쉽다. 그래도 소득의 원천을 달리 생각해 볼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당신의 관점, 일에 접근하는 방식, 미래 소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처음 재무 설계를 공부했을 때 나는 심리학을 돈 관리에 적용한 강좌를 들었다. 담당 교수는 앞에서 소개한 제임스 크럼먼 박사였다. 크럼먼 박사는 심리학자이자 재무 전문가로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여러 해 동안 상담했다. 장차 내 삶의 행로를 급격히 바꾼 강의에서 크럼먼 박사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사업에 성공해서든 생각지 않은 횡재를 만나서든 사람들이 얼떨결에 벼락부자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재산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까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순식간에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고서 박사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얼떨결에 얻은 부를 유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심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어설픈 추측을 두세 가지 말하자. 크럼먼 박사는 내가 들어본 가운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설명을 내놓았다. 엄청난 재산을 유지하는 사람과 잃는 사람을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 20년이 넘는 경험에서 크럼먼 박사는 재무설계 책자가 알려주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본 바로는 소득 관점에서 돈을 보던 사고방식을 자산 관점에서 돈을 보는 사고방식으로 전환한 사람이 부에 제대로 적응하여 재산을 유지했습니다. 오랜 관찰에서 얻은 군더더기 없는 식견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크럼먼 박사가 고객들에게서 본 심리 요인을 지난 몇 년에 걸쳐 연구했고 마침내 원인을 알아냈다. 크럼먼 박사의 식견에서 가장 대단한 부분은 재산을 유지하는 원인이라고 보았던 간단한 사고전환이 재무 안정을 구축할 때도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자산 관점에서 돈을 생각하는 것이 재산을 유지하고 불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만한 매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 현금 흐름 예산법이 왜 부적절한지와 똑같은 이유다. 현금 흐름 예산은 돈의 유입과 유출을 간단히 기록하지만 소득의 원천이나 지출의 목적에는 조금도 주목하지 않는다. 크럼먼 박사가 소득에서 자산으로 사고 관점을 바꾼 사람들을 봤을 때 눈여겨본 것은 이들이 자기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이해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소득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림을 더 크게 봤다. 도대체 그 더 큰 그림은 무엇이고 자산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소득이 강이라면 자산은 샘이다. 샘이 마르지 않게 유지하는 데 집중하라. 그러면 늘 강물이 한결같이 흐를 것이다. 소득과 자산, 현금 흐름, 예산 모형에서 소득 흐름의 모든 원천은 돈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신이 받는 급료의 경우 소득을 낳는 자산은 당신이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노동이다. 당신의 시간, 체력, 지능이 모두 합쳐져 고용주에게 가치 있는 것, 바로 노동을 만들어낸다. 전문 지식이나 실전 경험을 더한다면 당신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 잠재 소득의 흐름이 커진다. 당신이 받는 월급이 과연 고용주에게서 나올까? 천만의 말씀.
고용주는 그저 당신의 시간과 기술을 빌릴 따름이다. 월급은 당신이 노동이라는 형태로 고용주에게 빌려주는 내부 재원을 값어치 있는 자산으로 바꾼 결실이다. 당신의 기술이 곧 자산이다. 따라서 당신이 받는 월급은 당신에게서 나온다. 이 구분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 첫째, 내 연구 결과에서 자기 운명을 자기가 통제한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대체로 돈을 더 긍정적으로 경험했던 사실을 떠올려보라. 고용주가 아니라 소득 발생에 기여하는 당신의 역할로 초점을 옮기기만 해도 재무 상황을 바꾸지는 못할지언정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이득이 있을 것이다. 둘째, 소득의 흐름이 아닌 소득의 원천에 주목함으로써 언젠가는 돈과 관련하여 갖가지 유익한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한층 잘 갖출 것이다. 경험칙, 흐름이 아니라 셈에 주목하라. 소득 흐름을 생성하는 재원과 자산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데 집중하면 소득을 오랫동안 안정되게 유지하기가 더 쉽다. 잠시 당신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생각해보라. 해고당하는 상황에서는 노동으로 얻는 소득이 흐름을 멈춘다. 그러나 자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소득의 원천을 실제로 잃었는가? 아니다. 당신의 노동을 살 사람을 잃었을 뿐이다. 당신의 자산은 모두 고스란히 남아있다. 시간, 체력, 지능이 그대로 있다. 기술과 경험이 여전히 당신 것이다. 사실 처음 일을 시작한 뒤로 기술과 경험을 차곡차곡 더 탄탄히 다졌을 테니 처음에 채용되었을 때보다 자산 가치가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그동안 직장에서 쌓은 인맥과 대인관계 또한 경력을 향상하는 데 쓸 수 있는 값진 재원이다. 이 내용을 잊지 않는다면 당신의 자산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자신감을 품은 채 당신의 기술을 살 새 구매자를 찾아 나설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에 힘입어 우리는 자산이 생성한 소득이 흘러갈 방향만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자산을 보호하고 육성할 길을 생각할 수 있다. 기술은 연마하고 향상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잃으므로 당신의 자산 가치를 지키려면 끊임없이 새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편이 현명하다. 급료를 생성하는 자산의 기본 가치에 관심을 쏟지 않는다면 당신은 좋아하는 일자리를 잡더라도 줄기차게 배우고 인맥을 쌓고 실력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할 것이다. 소득의 원천 3가지. 설사 노동을 우리가 파는 자산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도 노동이 소득의 원천인 것은 우리 대다수에게 익숙하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크면 뭐가 되고 싶니? 라는 물음을 받는다. 이 물음이 진짜 뜻하는 것은 어떻게 먹고 살래다. 드물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노동 말고도 다른 소득 원천 2가지를 생각하도록 배웠다. 바로 땅과 자본이다. 경제학 입문 과목을 들어본 사람은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들었을 것이다. 현금 흐름표에서 모든 소득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원천은 이 3가지 가운데 하나다. 노동은 당신의 시간과 체력, 재능을 돈과 맞바꿀 때 소득을 생성한다. 땅은 온갖 방식으로 소득을 생성할 잠재력이 있다.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거나 광물을 캐내거나 과실을 거두거나 땅에 있는 나무를 팔거나 땅을 빌려주거나 또는 팔거나 부동산을 지어 임대할 수 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개발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진다.
이때는 자산을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값에 팔 수 있으니 땅값 상승도 소득이다. 자본은 정의하기가 조금 까다롭지만 땅과 노동이 아니면서 금전 가치를 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본은 세 가지로 나뉜다. 물적 자본, 금융 자본, 사회 자본. 물적 자본은 옷장에 든 옷부터 헛간에 있는 농기구까지 무엇이든 해당된다. 물적 자본은 팔거나 임대해 돈이나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잠재소득을 나타낸다. 금융소득은 간단히 말해 돈이다. 형태가 저축이든 투자든 현금이든 채권이든 금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돈을 개인이나 은행, 정부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돈이 스스로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회자본은 돈으로 바꿔 손에 쥐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자금 상태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당신은 병판이 좋은가? 그렇다면 일자리를 구할 때 믿음직한 추천서를 얻기가 쉽다. 남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도와줬는가? 당신에게 절실히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이 도와줄 것이다. 사회자본에는 소득을 생성하고 지출을 줄일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물건을 사지 않고 공짜로 빌릴 수 있다면 소득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직업과 관련한 인맥이 탄탄하다면 탐나는 일자리나 승진 기회가 있을 때 소식을 들을 것이다. 사람들은 아이돌 보기 협동조합이나 유모, 공유를 이용할 때나 친구 및 이웃과 품앗이를 할 때 사회자본을 꽤 자주 교환한다. 전문 기술을 맞바꾸고 협업을 구축하는 일은 그저 쓸모 있기만 하다거나 돈만 아끼는 게 아니다. 이때 우리는 훨씬 돈독한 인맥까지 쌓을 때가 많다. 보스턴에 있는 한 신생회사는 은행 및 지역 사업체와 힘을 합쳐 사람들이 지역 공동체에 자기 재능을 기부할 때 생활용품이나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할인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한다. 우리가 가진 사회 자본을 글자 그대로 자본처럼 현금으로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오랜 격언인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가 맞을 때가 아주 많다. 인맥은 질 좋은 일자리와 믿을 만한 공공 서비스를 찾을 때 큰 차이를 낼 수 있다. 사회적 인맥은 카풀로 돈을 아끼게 해서든 중요한 면접을 볼 기회를 얻게 해서든 재무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것이 자산인지를 어떻게 알아낼까? 소득을 생성하는데 자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도대체 무엇이 자산인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전에서 자산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쓸모있거나 가치 있는 물건, 사람, 자질처럼 매우 포괄적인 정의가 나올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너무 모호하다. 게다가 실질적인 소득 잠재력을 조금도 언급하지 않는다. 회계사나 재무관리자에게 물으면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가치가 있고 부채, 미결제 약정을 갚거나 유산이 될 수 있다고 간주되는 것이라는 더 전문적인 정의를 얻을 것이다. 이 말도 정확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전문적이고 물적 재산에 한정되므로 우리 목적에는 정말 맞지 않다. 나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금융세계를 단순화할 경험칙을 써서 자산을 정리하고 싶다. 이런 까닭에 나는 자산을 떠올리는 가장 탁월하고 유익한 정의는 다음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자산은 들어가는 돈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다. 전문적인 내용을 얼렁뚱땅 얼버무리니 분명 이 정의에 황당해할 회계사가 있을 것이다. 찬찬히 살펴보자. 경험칙.
들어가는 돈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적으면 자산이 아니다. 이 정의를 빌리면 노동 외에 다른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이해할 수 있다. 언제고 일을 그만할 생각이라면 지출을 충당할 다른 소득 형태가 있어야 한다. 즉, 노동으로 얻는 소득을 대신할 땅이나 자본 또는 둘 다 넉넉히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을 덜어 은퇴 생활이라 부른다. 덜어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부유하다고 말한다. 모두 같은 말이다. 노동 외의 자산에서 얻는 소득이 모든 지출을 충당할 만큼 넉넉하다면 안심하고 일을 그만둘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원하기만 하면 사는 내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산이 넉넉하다. 어떤 사람들은 갓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런 상태에 이른다. 대다수는 가진 애를 다 쓴 끝에 60대 중후반에 이르러 일하기를 멈춘다. 어떤 사람은 언제까지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신이 어느 지점에 있든 현금 흐름 예산에는 이 점이 완전히 빠져 있다. 원천이 아닌 흐름에만 주목하면 큰 그림을 놓친다. 현금 흐름 예산만 이용하는 것은 머나먼 길을 달랑 손바닥만한 지도 한 장 들고 여행하는 것과 같다. 결국 어느 곳엔가는 닿겠지만 그곳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이겠는가. 이렇게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재무살림을 챙기는데 중요한 단계이지만 아직 더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 진짜 마술은 시야를 조금만 더 넓힐 때 일어난다. 우리는 자산이 소득을 낳는다는 사실을 안다. 일반적으로 소득에는 세 가지 원천, 즉 땅, 노동, 자본이 있는 것을 안다. 날 때부터 자산이 넉넉한 행운아도 있지만 우리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날 때부터 가진 자산이 없는 우리가 자산을 손에 넣을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당신의 잠든 불을 깨어라 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